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인연에 관하여 박수서. 그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왼손을 내밀었다. 나는 무슨 자기력처럼 오른손이 끌려나갔다. 왼손과 오른손의 결합, 맥을 짚듯 조심스럽다. 속살과 속살이 부둥켜 흔들려야 하지만 등껍질을 어루만지고 쓰다듬는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시처럼 따갑게 넝쿨을 쳤고 밤송이만한 꽃들이 피어났다. 인연, 위의 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이 인연을 누구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이 인연을 가리켜서 엉킨 실타래 같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빛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림자가 되기도 하는 것. 그게 인연이죠.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소개할 작품은 염승숙 작가의 Nowhere Man입니다. 이 작품도 2011 독인 문학상 후보에 오른 작품인데요. 염승숙 작가는 지난 2005년 현대문학의 뱀꼬리 왕쥐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국문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요. 작품집으로 채플린과 Nowhere Man이 있죠. 자,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염승숙 작가의 Nowhere Man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Nowhere Man 염승숙. 불가사리에게는 여러 개의 팔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가사리는 이따금 스스로 제 팔을 잘라냅니다. 도마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에 처하는 순간 꼬리를 잘라내고 도망칩니다. 이들은 제 몸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잘라내 위기를 기회로 만들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팔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하물며 꼬리는 퇴화해버린 지 오래니 떼버리고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인간의 위기 대처 능력, 당신은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자신을 감추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탄코 새로운 삶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파산하십시오. 개인 파산 권고문이 실린 광고 전단 중에서 장공수는 목을 한껏 움츠리고 걸었다. 앞머리를 내리고 마스크로 얼굴의 대부분을 가려서 표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두 손을 점퍼주머니에 푹 찔러놓고 걷는 거리는 어두웠고 흉물스러울 정도로 고요했다. 이 자식이 어디에 도망가려고 했어? 야, 끝났어. 제발 갚을게요. 갚는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정말 말고 따라와. 사내는 하얀 입김을 피처럼 토해내며 어디론가 끌려갔다. 장공수는 엷은 한숨을 뱉으며
내리막길 도로를 따라 터덜터덜 걸었다. 장공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다리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자꾸만 멈춰섰다. 공덕역 부근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막 빠져나온 참이었다. 파산하십시오. 이런 전단지. 요 몇 년간 브로커들이 아주 극성이에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일대를 휩쓸더니 이젠 지방의 도서상간 지역마저 난리더군요. 예. 난리. 그런 개 난리가 없어요. 개 난리라니. 장 변호사 참 말솜씨하나 곱다니까. 아, 왜 그래요, 김 변호사. 여기저기 온통 다 지랄 발광이잖아요. 변호사들은 없는데 난 왜 이렇게 목이 타지? 아버지가 파산을 했고 지금 현재 행방불명이라. 예. 잘 들으세요. 이따위 망나니 브로커에 걸리면 한마디로 끝장입니다. 네, 꼴딱꼴딱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현대인의 삶에서 일평생 등짐처럼 져야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현대인이 일평생 등짐처럼 져야 하는 거요? 네. 그게 뭘까요? 글쎄, 마이너스 통장인가? 아니요. 빚입니다, 빚. 딩동댕. 서민에게 빚은 불가항력이에요. 죽도록 이래 죽도록 빚을 갚지만 한 해 한 해 쌀가마니를 쌓듯 창고에 빚도 쟁여놔야 하죠. 덕분에 빚과 함께 주름이 늘고 시름이 늡니다. 병을 얻고 아내는 가출하고 애새끼는 처울고 집문서가 넘어갑니다. 바로 그럴 때 브로커가 찾아오죠. 숙달된 말빨과 깨끗한 서류 뭉치만 있으면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빚에 허덕이는 마을 어르신들, 이제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르신들의 빚을 모조리 없애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손발 차갑고 눈기 어두운 어르신들은 옳다구나, 이런 은혜로운 자를 봤나. 입김을 불고는 붉은 인감도장을 들어 서류에 콕 눌러 찍겠죠. 브로커가 서류를 대신 접수해준 대가로 어르신들의 빚은 법원에서 탕감될 테고, 당연지사 어르신들은 너무도 쉽게 파산합니다. 딩동댕. 금쪽 같은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는 유유히 도시로 돌아와 먹고 자고 싸고 아주 잘 살겠죠?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속이 좀 울렁거려서. 지금 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건 저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저희도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그런 브로커들까지 고용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꽤 많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죠. 하지만 현재로선 파산자의 신용 회복과 구제 방법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파산 당사자를 찾는 데만도 비용 투자를 좀 하셔야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 하는 일이라는 게 시간이고 돈이니까요. 유능한 변호사들로 꾸려진 신종 흥신소가 성업 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도 브로커 집합소 같구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라면 저희는 카드 할부로도 가능합니다만. 예,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시 오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앉은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서 장공수는 엉덩이를 일으켜야 했다. 젖은 옷을 걸친 것처럼 몸이 무거웠다. 의정부와 석계, 구로와 신도림을 거쳐 오늘만 해도 벌써 5번째로 찾아든 곳이었다. 파산하십시오. 파산은 곧 회생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짊어진 모든 짐을 일시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귓가로 흘러드는 그 말은 아주 달다.
어린 날 단 한 번 손에 쥐어봤던 둥글고 커다란 막대 사탕처럼 그것을 맛보지 않아도 식도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말이다. 스스로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들이 내민 호의를 물리치기란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사무실을 찾아다녀도 장공수는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었다. 당신이 나에게 일을 주신다면 난 당신에게 일을 드리겠습니다. 난 당신에게 A를 주고 A를 받을게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A를 주면 A나 A보다는 조금 모자란 A-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단순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아주 먼 시절부터 지금껏 인간이 이어온 가치의 교환 방식이며 또한 지독하게도 정당한 거래의 법칙인 것이다. 혹시라도 부담스러워서 그러시는 거라면 저희는 카드 할부로도 가능합니다만. 예.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친절을 가장해 고객에게 원하는 건 고액의 의뢰 비용이었으나 아쉽게도 장공수는 돈도 시간도 돈을 조달할 심적 여유도 더 이상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말대로 장공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몹쓸 몸뚱이 하나와 오로지 일하지 않는 날수에 비례해 정직하게 늘어나는 빚뿐인 것이다. 철없을 땐 주먹이 재산인 줄 알고 살았어. 돈이 없어도 주머니에 주먹만 찔러넣고 있으면 나쁘지 않았으니까. 단단하고 뜨거운 주먹만 갖고 있다면 화가 나도 분노가 치밀어도 꼭지가 돌아도 그것들을 손쉽게 풀어버릴 수 있었다. 화와 분노와 꼭지는 누군가의 노릇기한 뺨을 훔쳐 때리거나 남 모르는 이의 술 취한 머리통을 휘갈기는 것으로 다스리던 나날들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값은 빈번히 무디고 약해 빠진 아버지의 손으로 치러졌다. 내 주먹으로 나 자신을 지켰다고만 생각해왔는데 난 지금까지 내 주먹으로 아버지를 부수고 있었구나. 머리가 다 커져서야 장공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달은 기우는 것이 아니야. 예. 어느 밤 얼굴에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장공수는 약호 죽은 얼굴로 아버지와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의 손가락에 빨간 소독약과 반질한 붕대 쪼가리, 찐득거리는 흰 테이프가 뒤엉켜 들러붙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바닥을 비볐다. 달은 기우는 게 아니야. 나도 아버지의 손에 붙어있는 저 찐득거리는 것들과 다를 바가 없어. 너무도 오랜 시간 아버지의 손가락에 엉겨붙어 있었던 거라고. 달은 기우는 게 아니라 이지러진 것뿐이다. 아버지도 참, 대체 무슨 말이야? 기우는 건 뭐고 이지러지는 거? 그게 그거지. 이지러진 달은 다시 차오르면 그만이잖아. 취한 듯 나직한 숨을 뱉어낸 아버지의 옆에서 장공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어깨가 자신의 그것보다 한없이 낮아져 있던 탓이었다. 이후 장공수는 함부로 주먹을 쓸 수 없었다. 키와 머리숱이 자꾸만 줄어드는 아버지의 곁에서 대신 장공수는 장사를 배웠다.
공부는 잘 익히지 못했으니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잘하고 싶었다. 화가 나도 분노가 치밀어도 꼭지가 돌아도 묵묵히 참아야 한다고. 그 생각을 알약처럼 삼키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살면서 자주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달은 기우는 게 아니라 이지러진 것뿐이다. 이지러진 달은 다시 차오르면 그만이지. 아버지, 사람은 달이 아니에요. 한번 이지러지면 자국이 남는다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아껴야 할 건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주먹도 아껴야 빌어먹고 살더라고요. 장공수는 맥이 한껏 풀린 채로 변호사 사무실을 빠져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다. 거리는 어두웠고 인적도 드물었으며 세계는 온통 고요한 먼지로 한꺼풀 뒤덮여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양복쟁이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틀림없이 파산자이거나 파산 직전의 빚쟁이일 거야. 이건 놔! 내 변호사고 얘기하란 말이야! 저기 나라의 얼굴만 잠깐 보게 해줘요. 네,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런 말소리가 잠깐씩 들려왔다가 끊길 때마다 장공수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면 변호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립탐정을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해. 지금 나한테 있는 돈 다 합쳐도 어림없지. 돈. 그래, 돈. 결국 아버지는 돈 때문에 파산한 거야. 그리고 그 망할 돈 때문에 파산한 아버지를 찾을 수도 없게 됐다고.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화가 났다. 장공수는 발길 닿는 대로 걸음을 옮기며 변호사로부터 되돌려받은 광고 전단을 다시 펼쳤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단코 새로운 삶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파산하십시오. 이해는 해. 누구라도 마음이 혹했을 거야. 새롭게 산다는 거,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버지도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거야. 불가사리가 제 팔을 잘라내듯 도마뱀이 제 꼬리를 베어내듯 아버지는 얼키설키 얽혀 제 목을 졸라오는 빚을 떼어낼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공수야. 예, 아버지. 잠시만요. 조용한 데로 갈게요. 네. 근데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 걸리신 거예요? 아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날이 부쩍 추워졌으니까. 알았다. 저기 공수야.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아버지. 저기 공수야. 네. 90만 원만 송금해다오. 그게 아버지와 나는 마지막 통화였다. 마침 동대문에 물건을 납품한 직후였다. 야시장이 시작될 무렵이었고 장공수는 서둘러 ATM 기계를 찾아 발길을 옮겼다. 그리고
지난밤 수금에 마침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 109만 원을 모조리 아버지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원단비로 고스란히 들어가야 할 돈이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요구한 돈이었고 아들이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용돈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 90만 원쯤이야 못 드릴 게 없었다. 적은 돈이나마 일해서 벌고 있으니 또 벌면 됐다. 하지만 아버지가 요구한 90만 원이 브로커에게 넘겨줄 수수료였단 사실을 장공수는 나중에 알았다. 장공수가 들인 돈으로 믿을 수 없게도 아버지는 파산한 것이다. 그리고 파산 직후 아버지는 자취를 감추었다.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90만 원을 뭐에 쓰시게요, 아버지? 그렇게 물어봤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람. 물었다고 한들 아버지는 제대로 된 사용처를 말해주지 않았을걸. 아들에게 90만 원의 송금을 요구하면서 미안하다 아들아. 이 애비는 여기서 그만 파산해야겠다. 이렇게 말할 아버지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테지. 난 바보 멍텅구리야. 그 밤 동대문 쇼핑센터 지하 1층 한 구석에서 아버지께 109만 원을 송금한 후 장공수는 어깨에 잔뜩 힘이 솟았었다. 고향을 떠나와 아버지 곁을 떠나와 서울에서 일을 시작한 지 10여 년 만이었다.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서야 아버지께 돈을 들인 셈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몸이 부서지게 일하면 109만 원 아니라 900만 원, 9천만 원, 까짓 9억 원쯤 방바닥에 현찰로 못 깔아드릴까 싶었다. 그날만큼은 어쩐지 힘이 남아도는 기분이었던 것이다. 서울에 올라와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이 동대문이었다. 학벌도 기술도 미천도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몸으로 부딪힐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 그러기엔 이만한 곳이 없었다. 사장님, 일할 거 뭐 없을까요?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뭐야? 이 집 나를까요? 어디로 갖다 두면 돼요? 일은 뭐 잘할 것 같네. 저쪽 입구에 갖다 두면 돼. 아, 예! 장공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망설이지 않는 게 중요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아버지의 밥을 축내며 살아왔으니까. 식상한 말이지만 성공하기 전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장공수는 다짐했다. 처음엔 등짐으로 원단을 전하르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꼬박 5년이 넘는 시간을 온종일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와 제 몸에서 나는 땀 냄새에 취한 하루는 하루가 아니고 걷는 건 걷는 게 아닌 채로 일한 뒤에야 장공수는 고달픈 등짐지기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동대문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어깨너머로 조금씩 바느질을 익히고 디자인을 배웠으므로 장공수는 저축한 돈을 미천 삼아 장사를 시작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그는 주로 명품 옷과 가방, 구두 등의 디자인을 똑같이 베껴 만들어 동대문 내 입점해 있는 도매상가에 납품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봐, 장 사장. 지난번에 주문한 가방 더 갖다 줘. 응? 없어서 못 판단 말이야. 명품 브랜드의 카피 제품을 동대문 쇼핑몰에 입점한 상가에 납품하면 도매업주들은 그것을 다시 소비자에게 팔아 이윤을 냈다. 어머, 나 이 가방 꼭 사고 싶었던 건데. 이 진짜 신상이다. 짝퉁인데도 진짜 똑같아. 이건 진짜 만든 사람도 몰라보겠다. 1년 번호까지 있어. 이 가방 얼마예요? 여자들은 때를 지어 몰려와선 눈을 빛내며 다투어 물건들을 사갔다. 그들은 가짜를 쇼핑하는 데 열광했다.
사람들은 단지 로고가 아닌 유행하는 신제품의 디자인을 원했다. 패션 잡지 화보에서 보았던 옷과 가방, 텔레비전에서 연예인이 신고 나왔던 구두 등에 모든 관심이 쏠렸다. 진짜는 없이 오로지 유행과 그럴듯함만을 소유하기 위한 이들로 동대문은 북적거렸다. 장공수는 품으로 파고드는 찬바람에 어깨를 떨면서도 낡은 운동화로 도로를 밀어내듯 걸었다. 물건 주문이 밀려 있었지만 거래처로도 사무실로도 갈 수 없었다. 어느 곳으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점퍼 안주머니 속에 넣어둔 전화기가 자꾸만 통증처럼 장공수의 옆구리를 찔렀다. 공수씨, 지금 어디야? 수금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 보면 연락 좀 줘. 장 사장, 오늘까지 결제 안 해주면 원단 못 내주니까 그렇게 알아. 디자인 수정 및 세부 장식 단가 문제로 의논될 일이 있어요. 전화 주십시오. 공수씨, 전화 안 받고 자꾸 이러기야? 나 돌아버리겠다, 정말.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차곡차곡 들어와 있는 전화기를 눈으로 훑다 장공수는 이내 폴더를 닫아버렸다. 어쩐지 오늘 밤은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돈도 장사도 다 부질없는 짓이 아닌가. 차가운 바람을 쐬어가며 온종일 발품을 팔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하루해가 저물어 버렸다는 것이 다만 서글펐다. 누군가 제 아무리 많은 시간을 손바닥 위에 떨어뜨려준다 해도 달갑지 않을 것 같았다. 파산자와 파산할 자로 구성된 이 세계 안에서 어느 쪽이 더 불행할까? 끝내 파산하지 않는다 해서 무엇이 다행일까? 도대체 아버지 어디 계세요? 장공수는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 버린 저녁 무렵에 어스레한 놀이터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모두들 엄마의 새끼손가락을 잡은 채로 흩어질 때 장공수는 혼자서 아버지에게로 걸어갔었다.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 할지 몰라도 누군가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때는 괜찮았다. 아버지는 언제고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장공수의 아버지 장용은 고향에서 동네 슈퍼를 운영했다. 장공수를 얻었지만 아내를 잃은 해에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과 그간 조금씩 저축했던 돈을 보태 차린 가게였다. 하지만 고작 해야 구멍만한 동네 슈퍼를 운영했을 뿐인 장용은 2000년대 들어와 부지불식간에 늘어나는 대형 할인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선 이후로 단 한 푼의 현금도 손에 쥐지 못했다. 사람들은 머뭇거리면서도 이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반질거리는 마트로 몰려갔다. 판매되지 못한 식품은 모조리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다. 아마도 그때였을지 몰라. 아버지 스스로 자신의 유통기한 역시 지났다고 생각했을 거야. 어떤 상실감 같은 게 파고들었겠지. 그리고 끝내 자기 몸의 제조 읽자마자 아버지는 가물거렸을지도 모르고. 장용은 꽤 오랜 시간 앓고 일어난 뒤 묵묵히 시위를 준비하는 데 몰두했다. 시위를 하는 자들로서는 하루 이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시위는 미처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시위대는 조용히 해산했다. 장용만이 홀로 거리에 남았다. 그리고 파산자가 되었다.
파산자의 행방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걸 장공수도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 끝도 없이 확산되는 빈익빈 부익부, 갚을 길 없는 대출이자, 감당 못할 빚에 서민들이 허덕이는 세상. 파산은 그 자체로 어디에서나 골칫거리였다. 신용불량으로 낙이 찍힌 파산자들이 말 그대로 회상하는 경우는 불행히도 드물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면책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파산자의 면책 기록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금융권 거래를 비롯한 경제적 활동이나 구직, 재취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노웨어맨. 누가 언제 처음으로 이 말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파산자들을 이렇게 불렀다. 노웨어맨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인지 혹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인지 그 뜻은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여기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하고 장공수는 노웨어맨이란 말을 접할 때마다 생각했다. 그리고 불쑥불쑥 머리꼭지까지 치받는 화를 참기가 어려웠다. 모두가 가짜인데, 진짜를 흉내내기에 급급할 뿐인 세상에 살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노웨어맨이라니, 아무것도 아니라니. 아직 너희 아버지 이름은 없어. 어젯밤 광재는 전화를 걸어와 몰래 귀뜸해 주었다. 지서 구금자나 사망자 신고 접수 명단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난 뒤 장공수는 가장 먼저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는 광재를 찾아갔다. 어릴 적 친구에게 손 내밀기엔 너무 훌쩍 커버려서 멋쩍었지만 그래도 장공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졸이며 광재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고맙다, 광재야. 또 연락 줘. 그래. 저기, 광재야. 어? 미안해. 참, 아니야. 그래도. 알았어. 끊는다. 그래, 들어가. 저기, 광재야. 정말 없는 거지? 어디 잘 계시겠지. 걱정하지 마. 고마워하면서도 동시에 미안해하기도 해야 하는 관계란 아주 불편한 것이었지만 장공수는 광재의 전화를 쉽게 끊을 수 없었다. 지금쯤 광재는 퇴근을 했을까? 저녁을 먹고 있을까? 먼저 전화를 걸면 부담스러워하려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장공수는 어깨를 옹송그린 채 두 다리를 움직였다. 부서지고 파인 아스팔트는 걷기에 힘이 들었고 눈 맞추지 않고 뛰듯이 걷는 사람들과 도시의 지저분한 뒷골목은 풍경 그 자체로 어둡고 차갑고 을신연스러웠다. 동교동 삼거리는 온통 공사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장공수는 한껏 고개를 수그렸다. 밤에도 이렇듯 먼지 투성이라니. 낮이었다면 황사 같은 먼지와 소금이 징글징글하게 들렸겠지. 공수야. 누구지? 공수야.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들려오자 장공수는 혈관의 피가 빠르게 휘도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모래먼지에 휘감긴 몸과 눈은 아버지의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없었다. 아버지? 말랐구나. 어디 있어요, 아버지? 내가 환청을 듣는 건가?
여기란다. 여기라뇨? 어디 말씀이세요, 아버지? 부끄럽구나. 아버지! 장난치지 마세요! 어디세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찾았는지 아세요? 얼른 나오세요! 괜찮으니까 얼른요! 널 볼 낯이 없다. 아버지, 제발요!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는 너무도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장공수는 자꾸만 아버지를 불렀다. 부르는 만큼 울음이 복받쳤다. 가늘게 떴던 눈을 돌려 다시 숨을 크게 쉰 뒤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을 때 그제야 아버지가 보였다. 아버지! 제발! 여기야, 여기 있어. 아버지! 그래. 장룡은 장공수의 귓불 가까이에 다가와 있었다. 아주 많이 작고 얇고 납작해진 모습으로 붙박인 채였다. 동교동 삼거리 공사 현장 벽보에 파란색 페인트로 칠해져 스텐실이 된 모양새로 장룡이 거기 있었다. 장룡의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몸이 온전히 그곳에 살아있었다. 누가 이렇게... 아버지! 장공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믿기 힘들어서 눈에 보이는 이 광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다. 액자에 갇힌 듯 아버지는 벽에서 걸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말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시작도 끝도 그 모든 선택을 한 건 나란다. 아니에요. 아버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택을 강요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절대로 아니에요. 공수야.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단어가 뭔지 아니? 파산이요? 아니다. 그럼요. 애비다. 애비라는 두 글자가 가장 몹쓸 것이다. 아버지! 아주 작고 볼품없는 장식들을 주워 담는 손길로 장공수는 벽에 숨어든 장룡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공사장의 모래먼지가 자꾸만 빗쟁이처럼 몰려와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장룡은 거듭 지워졌다가는 장공수가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달라붙은 모래먼지를 쓸어낸 뒤에야 다시 나타났다.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네. 저 사실 디자이너 된 거 아니었어요. 그래? 처음엔 저도 티셔츠 도안을 직접 그려보고 스커트도 만들어보고 했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도매상에 의리로 몇 장 떠넘겨보기도 했는데 결국엔 도로 다 반품이더라고요. 재고는 쌓이고 빚만 떠안았죠. 그랬어? 예. 그래서 명품 디자인을 고스란히 베껴 만들었어요. 원단이나 바느질에 조금만 신경 쓰면 팔리는 건 늘 시간 문제예요. 놀라웠죠? 막상 돈이 돌아가는 걸 눈앞에서 한번 보니까 그만두기가 어려웠어요. 디자인을 베끼고 만들어 내놓으면 거짓말처럼 팔려나가거든요.
가짜를 파는데 사람들은 진짜를 산 얼굴로 돌아가요. 그랬구나. 근데요, 아버지, 참 웃긴 게요. 짝퉁의 세계에서는 품절이라는 게 없어요.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즌 한정판 구두라고 해도 전 세계에서 완벽하게 품절된 브랜드의 가방이라고 해도 말이죠. 얼마든지 다시 찍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모두가 가짜죠. 아니, 진짜란 게 없어요. 가짜의 세계에 품절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파산이라뇨, 노웨어맨이라뇨, 물건도 동일하지 않는데 대체 그게 뭐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너무 우습잖아요. 우습잖아요, 아버지. 에?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장공수는 뿌연 먼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내고 또 쓸어냈다. 그러나 도장처럼 찍혀있던 아버지의 작고 얇고 납작한 얼굴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 어쩌면 그래서 저는 이제껏 일하며 안타까움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장공수는 천천히 뒤돌았다. 그의 둥근 등이 피켓을 들고 대형 할인마트 앞에 앉아있던 장룡의 그것과 꼭 닮아 있었다. 먼지바람을 머리에 이고 또 다른 골목으로 휘돌아가는 장공수의 걸음걸이는 한 발, 두 발 걷는 그대로 한 뼘, 두 뼘 무너지는 것만 같아 보였다. 노웨어맨 함께 하셨습니다. 문학평론가 이수영 씨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노웨어맨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사람 혹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노웨어맨. 파산자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아들이 그려져 있어요. 참 좀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이 작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염승숙 작가의 노웨어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목 자체가 어디에도 없는 사람 혹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거나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령 파산자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은 실제로 적절한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점에서 어디에도 없거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되곤 합니다. 아마 그런 슬픈 현실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장공수가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벽보 사진으로 만납니다. 근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면 좋을까요? 네, 그 벽보 사진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하는 현실이 아니라 일종의 환상이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가령 개인 파산자들이 노웨어맨으로 취급을 받는 것을 보자면 우리가 현실에서 있다 없다라는 문제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현실에서는 사라진 아버지를 환상에서 만난다는 그런 설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뭔지 혹은 있다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작가 나름대로 질문을 던지고 또 나름대로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작품 속에서 이제 그 아들 장공수는 가짜, 우리가 그 짝퉁이라고 부르는 그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짝퉁의 세계에서는 품절이라는 게 없어요. 모두가 가짜죠. 진짜라는 게 없어요. 진짜라는 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그럼 진짜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진짜 가짜의 문제도 이 노웨어맨 작품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는 주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앞에 얘기를 조금 되풀이해보자면 노웨어맨은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근데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웨어맨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장공수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물품들도 누군가에게는 진짜처럼 쓰이지만 그런데 또 어떤 기준으로 보면 가짜인 것이 되고 그래서 또 이것 역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현대 사회가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일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마저도 누구는 진짜 사람이고 누구는 가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노웨어맨이라는 제목 자체가 존재하긴 하지만 가짜 사람으로 취급되는 그런 사회적 약자나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기울이려고 했던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염승숙 작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 염승숙 작가의 첫 소설집에 실려있는 채플린은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처음에 발표한 작품들을 보면은 좀 환상적인 작품들이 많은 듯 합니다. 뱀꼬리 왕지나 또 숫자 귀신들이 나오는 작품이 그런데 오늘 소개한 노웨어맨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또 현실 세태를 비판하는 경향이 강해 보이거든요. 작가의 작품 경향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소설집에 실려있던 작품에 비해 두 번째 소설집에 실려있는 작품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 세계를 좀 더 가깝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첫 번째 소설집에 실려있던 작품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환상적이거나 허구를 많이 포함한 그런 소설들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간접적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계속 꾸준히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염승숙 작가 다음 작품은 또 어떤 작품들을 쏟아낼지 기대가 되는 작가입니다. 이수영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 이수영 씨와 함께 염승숙 작가의 노웨어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염승숙 작가의 노웨어맨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